안녕하세요. 최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1장 부기와 기업 경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기의 기본 개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기가 뭐냐라고 써 있네요. 부기는 장부에다가 기록합시다의 부기의 약자입니다. 부기. 자, 장부 기록의 약칭인데 기업의 경영 활동에 따른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밝히는 방법이 부기래요. 경제 주체가 있겠죠. 경제 주체가 뭐였어요? 회사. 경제 주체가 경영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장부에다 기록을 하는데 무엇을 기록할 거냐? 뭘 기록하겠어? 아무거나 기록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경제 주체가 경영 활동을 하면 재산의 증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기록할 거냐? 어떻게 하기는 잘 배워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이거죠.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기록합시다. 상식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부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왜 기록하겠어요, 그럼?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와 원칙 기록해서 이 재산 증감 변화에 그 왜 재산이 늘고 왜 재산이 줄었는지 원인과 결과를 밝혀보자. 재산 증감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기의 뜻입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경제 주체가 경영 활동을 하면 재산상의 증감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거를 단순히 상식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이거죠.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기록 계산해가지고 이것이 왜 재산이 줄고 늘었는지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밝히려고 하는 게 부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기의 목적 있죠. 저희가 이걸 하고 나면 이것도 이제 왜라고 할 수 있겠죠. 왜 하느냐 이걸 주된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두 개는 함께 하셔야 되겠고 나머지 부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부기를 하는 목적.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일정 시점 재무 상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알고 싶은 겁니다. 말들이 어려운데요. 재무 상태는 뒤에 이제 바로 배우게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예요. 자, 이거 뭔지 몰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장사를 해요. 경제 주체가 뭐 보통 회사겠죠. 뭐 개인적으로 내가 뭐 조그마한 통닭집을 한다. 이런 사람도 다 경제 주체니까. 이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호프집을 해요. 맥주를 팔고 사오고. 근데 뭐 술만 팔고 있는 건 아니겠죠. 뭘 열심히 사올 때 적어놔야 되고 팔 때 적어야 돼. 그 재산의 증감 변화를 적을 거예요. 원리를 배우셔야 되겠지. 안 배우면 이제 상식적으로 일기장 쓰듯이 가계부 쓰듯이 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왜 내 재산이 늘었고 왜 줄었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밝히려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재무 상태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인데 돈이 얼마 있냐 하고 똑같아요. 너 지금 그렇게 열심히 적었더니 뭐 날짜가 끝나는 날이 12월 말이라면 돈이 얼마 있느냐 이렇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는 일정 시점은 어느 한 순간이에요. 어느 한 순간에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그냥 그걸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예요. 뒤에 바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재무상태표. 그 재무상태표의 뜻이 이거야.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근데 이걸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너 돈 얼마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재산이 얼마 있냐 물어보는 거잖아. 재산이 얼마 있냐 물어보면 말이 없어도 지금 당장 얼마 있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꺼내서 10,000원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언제부터 언제가 아니라 지금 너 돈 얼마 있냐 그럼 지금 당장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 시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언제부터 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알고 싶대요. 이 경영 성과는
장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손해를 봤는지 이걸 물어봐요. 일정 기간이라고 돼 있죠.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걸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야. 자,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일정 기간입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너 돈 얼마 버니를 물어봐요. 얼마 번다는 거는 지금 오늘 하루 버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나한테 너 얼마 버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하루 번 걸 물어볼까? 아니죠. 당연히 나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게 월급처럼 보이는 거고 나 1000만 원 그러면 연봉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없어도 돈을 얼마 버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이렇게 섞어서 쓰면 안 돼요. 무식한 사람 되는 거야. 시험에 나오니까. 재산 상태는 지금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 거고 경영 성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가 바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고 부기를 하는 주 목적이 바로 요 두 개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보고해야 될 거니까 단어 잘 기억하시고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부기를 하게 되면 뭐 기업의 이해관계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는 뭐 주식을 투자한 주주도 있고 뭐 여기 호프집 같으면 호프집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 또 돈 빌려준 채권자 이런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줍니다. 이거 주로 이걸 보고 하게 될 텐데 이걸 보면 이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좀 좋다. 경영 성과가 굉장히 좋네. 그러면 뭐 투자를 할 건지 또 내가 우리 회사의 이 경영 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빨리 퇴사를 하고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그 다음에 경영자에게 과거의 업적을 검토하고 주로 이제 이거는 다 지난 거를 보고 하는 거니까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 하는 거니까 이걸 보고 과거의 업적을 검토한 다음에 미래 경영 방침을 수립하는 자료를 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세금 부과의 근거 자료, 그다음 분쟁에서의 증거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걸 외우시면 되겠네요. 주목적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그게 재무 상태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그게 손익계산서다. 저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부기와 회계라고 있는데, 자, 예전에는 부기라는 말을 많이 썼고, 예전에 부기라는 말 좀 나이 드신 분은 주산 부기 타자학원 보셨을 거예요. 타자학원 없어졌죠. 컴퓨터학원 생기고 주산학원 다 있더라. 요즘엔 주산 뭐 예스쌤이라고 있는데 주산 부기 타자학원이 요즘에 이제 다 회계학원이 된 거죠. 회계학원. 주산 부기 타자학원 다 망했는데 저도 일산에다가 회계학원을 하나 찾았는데 장사가 썩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거 차이가 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기는 거기 써있듯이 회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기술적인 측면, 즉 어떤 거래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기록하느냐, 기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제 부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기록, 계산,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다 유용한 정보까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분야가 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말 몰라도 요즘은 그냥 회계야 다. 뭐 회계학원이라고 부르듯이 부기학원이라고 부르는 게 없어졌듯이 그렇게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우리는 다 회계라고 합니다. 회계. 그래서 전산회계, 뭐 전산세무회계도 있고 FAT 이렇게 회계정보 처리 이런 시험도 있고. 자, 그다음 부기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부기는 장부에다 기록하는 건데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가 있고 기장 방법, 그걸 기장 방법이라고 하네요. 하나는 단식 부기, 하나는 복식 부기. 단식은 혼자 치는 거, 복식은 둘이 치는 거잖아요. 단식은 일정한 원리 원칙 없이 거래 내용을 상식적으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의 증감을 기록만 하니까 왜 손익이 생겼는지 그 원인도 알 수 없고 그럼 불완전한 부기 방식이다. 예를 들면 주로 가계부죠. 가계부 쓸 때 뭐 1월 1일 날 콩나물 하나 사왔다 이렇게 1,000원, 뭐 1월 2일 날 뭐 세탁비 들었네 이렇게 적는 방법이 단식 부기.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기업의 재산의 증감 변화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한대요.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이중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 검증 기능을 갖는다. 예를 들면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1월 1일 날 콩나물 샀다고 콩나물 1,000원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다가 현금을 줬네요. 현금 1,000원 이렇게 양쪽에 동시에 적고 같은 금액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부기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 자세한 방법은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복식부기죠. 그 다음에 경제 주체의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경제 주체가 지금 경제 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복식부기를 하면 영리부기라고 부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들이 하면 비영리부기라고 부른다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시험에 나올 일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합니다.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 말 비슷하죠? 회계 단위, 회계 연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요 말입니다. 우리가 요걸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회계 단위는 뭐냐부터 볼게요. 부기에 있어서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하는 장소적인 범위래요. 장소적 범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장소적인 범위, 얘는 기간적인 범위인데 여기 경제 주체가 있어요. 경제 주체가 하나 있는데 예? 여기가 이제 서울에 하나 있고 예를 들면 서울이 아니라 서울 일산에 호프집이 하나 있고 장사가 잘 되니까 저기 신촌에다가 호프집을 또 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요 일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이 경제 주체에 재산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 증감 변화를 기록해야 되잖아요. 신촌의 호프집에도 재산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걸 기록을 해야 될 거야. 그럼 요걸 이렇게 하나로 놓고 이렇게 기록합시다.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데 최 대리가 운영해요. 일산에도 호프집을 운영하고 신촌에도 호프집을 운영해. 네? 내 거지 다. 근데 재산의 증감 변화를 얘 건 여기다 적고 얘는 따로 적어. 그럼 얘가 1회계 단위가 되는 거고 얘도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범위잖아요. 증인 또 뭐냐.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기록할 거냐. 나는 여기 일산에 있는 것만 이 신촌에 있는 것만. 이것도 하나의 회계 단위고 근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다 묶어서 기록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하는 장소적인 범위 누구부터 누구까지를 싸서 묶어서 보고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기록할 거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거 공부하고 현실에 가보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록하지? 이걸 두 개 뭉쳐서 하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 부가세법을 안 배웠으니까 부가세법은 부가세법은 이게 사업장 단위로 기록을 해서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회계 단위로 놓고 입력을 하고 얘를 하나의 회계 단위로 놓고 입력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라는 걸 내고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을 낼 거예요. 그때는 요걸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 등록 배우실 텐데 이런 경우라면 회사 등록을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해서 부가세를 각각 신고하고 요 두 개의 회사를 더하기 해서 뭉쳐가지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봐두시면 되겠고 이게 회계 단위예요. 장소적인 범위. 자, 그 다음에 회계 연도가 더 중요한데 이 회계 연도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하는데 그 경영 성과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고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기업의 경영 활동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이제 세법에서는 사업연도라고도 해요. 위에 이제 더 공부해 보시면 똑같은 말입니다.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문 닫는 날까지 기업의 경영 활동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기서 회사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딱 문 닫은 날, 지금 개업한 날로부터 폐업한 날까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고하면 되지. 이게 가장 정확하니까. 왜냐면 이익이 생기고 줄고 이렇게 쭉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끝나는 날 보면 정확하지. 근데 끝나는 날 요걸 딱 보고해봐. 그럼 정보 이용자가 저 회사가
경영 성과가 어쩐지 보려고 했더니 끝나는 날 딱 보고를 해요. 그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문 닫았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말이 안 되죠. 또 세금은 또 언제 걷을 거야, 나라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기간을 쪼개서 경영 성과를 보고를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세금도 내야 되고 정보가 정보 이용자 이 정보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정보를 이용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든지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계 연도는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기간적인 범위인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기간적인 범위라고 써 있고, 그다음 그래프만 보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건 약속이니까 이렇게 놓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쪼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회계 연도라고 하겠다. 여기만큼씩 잘라가지고 보고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해서 인위적으로 쪼갭니다.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많이 합니다. 딱 1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보시네. 여기 지금 올해잖아요. 올해 우리가 일상에서 쓸 때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올해라고 불러요. 그럼 올해의 바로 앞전 연도를 뭐라고 불러요? 작년이라고 하죠. 작년. 그럼 올해의 다음 연도는 내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회계를 하니까 회계학에서는 올해를 뭐라고 부르냐면 당기라고 부릅니다. 바로 올해의 앞전을 전기라고 부르고 이제 암기하셔야 되겠죠. 올해의 다음 연도를 후기가 아니라 차기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약속이니까 외워야 되고, 그리고 요 당기인 기가 시작하는 점을 우리는 올해의 첫 시작점을 뭐라고 그래요? 연초라고 하잖아요. 연초, 끝나는 날은 연말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기잖아요. 기초. 여기를 기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쓴 글씨는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올해를 당기, 이게 바로 회계 연도예요. 이게 회계 연도잖아. 그래서 이제 올해가 첫 해면 1기, 두 번째 연도면 2기, 이렇게 단어, 기초, 기말, 전기.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까지도 부를 수 있는데, 우리 작년의 앞에를 뭐라고 하냐면 재작년이라고 하죠. 재작년. 여기는 전전기라고 합니다. 내년에 그 다음 연도를 내후년이라고 하죠. 여기는 차차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부르지 않습니다. 거의 막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여기 쓰는 단어는 당기. 그래서 올해 벌어들인 이익을 당기 순이익, 기초, 기말로 단어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사업자는요, 개인 사업자가 있고, 개인, 그다음에 주식회사인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업 연도는 어떻게 될까? 거기 끄트머리쯤에 보시면 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상법이라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2년씩 한꺼번에 보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좀 길어지면 좋겠죠. 길어지면 2년에 한 번씩 세금 내는 거 똑같은 거니까. 1년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1년 이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6개월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1년 안 넘치면 된다 그랬지.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괜찮겠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나는 좀 성격이 희한하니까 1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자, 이게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이라고 볼게요. 법인 괜찮습니다. 시작점과 끝나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게 1년이 초과되지만 않으면 돼요. 안 넘쳤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4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렇게 괜찮아요. 또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 괜찮아요. 자, 이걸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 3월 말에 끝나는 회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3월 말 법인이라고 부르고, 6월 말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사람은 6월 말 법인. 보통은 여기 있죠. 12월 말 법인. 그러니까 시작점 중요하지 않고 1년만 넘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사업연도를 6개월 단위로 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거 다 가능해요.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남들은 세금을 1년에 한 번 내게 되는데 2번씩 내겠다는 거죠. 이런 회사는 6월 말 법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작하면 되니까. 자, 법인은 그렇고요. 그럼 개인 사업자도 그러냐?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딱 요거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두 인정 안 씁니다. 일상에서 이제 보시게 된다는 얘기네요. 상식적으로 봐두시라니 시험과 무관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걸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재무 상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게 재무 상태표라고 그랬죠. 재무 상태가 뭐가 있나 봅시다, 이제. 재무 상태는 자산의 상태, 부채의 상태, 자본의 상태를 보고 재무 상태라고 합니다. 자, 재무 상태란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말하는데, 자, 이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인데 어느 한순간 일정한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 이게 바로 재무제표라고 했습니다.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예요. 말 잘못했다. 정신머리가 없네. 재무제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하는 일람표가 재무상태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재무상태표는 예전에는 지금도 사용합니다. 대차대조표라고도 합니다. 재무상태표가 더 쭉 대차대조표라고 불러왔다가 이게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니까 그냥 재무상태표라고 하면 안 되냐? 바뀌었네요. 둘 다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를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보고해야 돼.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 몇 기 12월 31일 현재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언제? 이 사람은 12월 말 법인인가 봐. 이렇게 또 개인인가 봐.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재무상태를 나타내야 되니까 날짜가 어느 한순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받고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뭔지를 배우셔야 되니까 자산의 뜻이 있죠. 자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라고 한대요.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표현할게. 이것은 내 것이에요. 내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보고 계시면 돼. 내 것. 그 다음에 부채 갈게요. 정리하고 따로따로 볼게요. 부채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부채는 빚이야. 예? 남의 것이야. 예? 나중에 갚아야 될 거. 남의 것. 자, 그래서 자본이 있는데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보고 자본이라고 불러요. 이거 뭐겠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남의 것을 빼요. 진짜 내 것이지. 이렇게. 단순하게 처음 하시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은 내 것, 부채는 빚인데 남의 것. 남의 것도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내 것인 거야. 그 자본은 진짜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남의 것을 빼. 그럼 진짜 내 거지. 이렇게. 이게 전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어요. 몇 동 가든지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가 1억 5천이야.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다 내 돈이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다 자기 돈 갖고 못 사죠. 내 돈이 1억 있고 이 아파트 담보 잡혀갖고 은행에서 빌린 돈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회계를 안 해도 들어보신 적 있겠죠. 5천만 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너 일상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안 쓰죠. 주로 비슷한 말은 재산이란 말을 씁니다. 재산. 너 재산이 얼마 있니? 물어봤을 때 친구가. 재산? 내가 가진 건 딱 이거밖에 없다 칩시다. A라는 사람은 내 재산이 얼마냐고? 아파트가 1억 5천이잖아. 그럼 난 1억 5천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근데 B라는 사람은 너 재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좀 순진해서 1억 5천이긴 한데 차입 대출이라고 하구나. 대출금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출금이 있으니까 내 돈은 1억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1억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일상에서는 재산이라는 말을 쓰면 어떤 사람은 순진하면 1억이라고 하고 좀 뻥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1억 1000이라고 1억 1000이 아니야 뭐야 1억 5천이지 1억 5천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랬더니 보통 요걸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이게 좀 구분이 안 되잖아.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니까 규정을 정하자 이제 정해. 예? 자, 너 지금 이거 아파트가 있지. 네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지. 근데 네 돈이 1억 이거 빚이 5천이면 일단 네가 다 갖고 있지 않냐? 어? 그래서 네 돈은 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1억 5천이야. 그것이 자산의 개념입니다. 자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 다. 그런데 그 속에 남의 것이 들어있잖아 5천이. 그것이 빚이야. 그걸 빼면 진짜 내 것은 1억이잖아. 그래서 자산과 자본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르는 것은 말은 똑같은 재산이었지만 이 사람은 자산을 의미한 것이었고 이 사람은 자본을 의미한 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응? 그냥 재산이라고 표현하면 혼용이 돼서 써버리는 거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자산은 뭐가 됐건 내 것이 됐건 남의 것이 됐건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거예요 다. 그걸 자산이라고 해. 거기서 남의 걸 빼면 자본이라고 하고 그래서 자본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진짜 내 자산이잖아.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전체의 개념이니까 여기까지를 일단 정리하시고 잠깐 칠판 닦고 갑시다. 자, 자산 이제 정리할게요. 자산의 뜻이 뭐냐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 또는 채권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호프집이라고 했었죠. 호프집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재화가 뭐야? 술, 뭐 의자, 컵 이런 것들이 자기 거예요. 자산이야. 근데 채권은 뭐냐면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면 손님이 술을 먹고 갔는데 돈이 없어서 외상을 하고 갔어. 그럼 나중에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자산입니다. 자기의 자산. 이런 재화와 채권을 총칙하는데 기업의 경제적인 자원인 이런 것들을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라는 게 자산의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재화나 채권. 자, 그럼 자산을 보고할 때 아까처럼 1억 5천 이렇게 아파트 하나를 1억 5천 이렇게 보고하면 나는 알아먹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자산의 종류가 엄청 많을 텐데 그냥 이렇게 분류하면 보고만 하면 되겠느냐? 자산을 좀 쪼개달라. 그래서 자산을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보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좀 많잖아요. 너무 커. 이게 1억, 이게 5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응? 못 알아먹지. 그러니까 좀 더 잘게 쪼개주세요.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해서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그 다음에 나머지 갈 데가 없는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쪼개줍니다. 이 속에 또 있겠죠. 우리 지금 여기까지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볼게요. 자, 유동자산인 자,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라고 그랬는데 자, 유동자산 볼게요.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기간 종료일이 뭐예요? 이제 회계연도가 이렇게 있다잖아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이 날이 보고기간 종료일이잖아요. 이렇게 회계연도면. 그러니까 12월 말로부터가 아니에요.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했어요. 보고기간 종료일. 왜 12월 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끝나는 날짜가 서로 틀린 사람들이 있다니까. 법인사업자들은.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 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산은 요쪽 라인에 적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1년 이내에 실현이 안 되는 자산이냐? 뜻이 서로 달라요. 얘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될 자산 그리고 얘는
1년 이후에 실현될 자산이 아니에요. 이거 속에서도 1년 안에 돈 되는 게 있어요. 내다 팔면. 근데 목적 자체가 1년 이상 장기간 여기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 여기는 영업활동에 쓰려고 갖고 있는 자산, 얘도 영업활동에 쓰는데 얘는 형체가 있고 얘는 형체가 없는 자산,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자산인데 그게 얘처럼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고, 자, 호프집 같으면 술이에요. 술 1년 이내에 팔아서 돈 되는 거잖아. 그걸 재고자산. 그리고 얘는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되는 자산이에요. 보통은 뭐 보통예금 통장에 돈 들어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 속에 이제 내용물이 들어있잖아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돼요. 지금 큰 틀은 이렇게만 보시면 돼. 여기 뼈대 외우셔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호프집 같으면 술 이렇게.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얘가 1년 이내에 현금화, 얘는 1년 이후에가 아니에요. 보고기간 장기간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이나 장기간 영업활동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그게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투자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프집 사장이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저기 옆에 상가를 하나 사나요. 쓰려고 사는 게 아니지. 쓰려고 사면 여기 들어오는 건데 그건 투자자산이라고 불러요.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은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장기간 영업활동에 쓰려고 갖고 있는데 형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품 같은 거예요. 술 장사하면 의자 있어야 되고 탁자 있어야 되죠. 이걸 뭐 내다 팔려고 있는 자산도 아니죠. 이 의자도 당장 중고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돼요. 하지만 목적 자체가 영업활동에 장기간 쓰려고 사는 자산이 갖고 있는 자산이야. 얘는 형체가 없네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프랜차이즈, 뭐 설빙을 하려든지 뭐 교촌치킨을 하려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돈 내고 해야 돼. 가맹점 돈. 예? 그런 형체가 없는 자산. 그 나머지 진짜 갈 데 없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임차하고 집주인한테 보증금 내는 거. 보증금은 사업 그만할 때까지 계속 담궈놔야 되니 집주인한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야. 투자자산도 아니잖아. 그래서 자산을 보고할 때 이 틀 외우셔야 돼.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 중에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재고자산. 나머지 거는 당좌.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 장기간 영업활동에 쓰는 자산인데 형체가 있고 없고 얘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얘는 얘도 아니고 다 아닌 나머지 갈 데 없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보고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외우셔야 돼. 쭉 하다 보면 이제 외울 거예요. 또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에 있는 이제 내용물부터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현금이 뭐고 보통예금이 뭐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제 다 외워지겠죠. 예? 그때까지 외우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부채. 자산만 좀 복잡하고 부채는 별로 없어요. 부채는 뭐야? 남의 것이죠. 빚이야. 남한테 갚아야 될 거. 빚. 기업이 미래에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제적 의무입니다. 즉 채무를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게 부채다. 경제적 의무. 미래에 갚아야 될 빚. 자, 부채도 5천 이렇게 보고 하면 종류가 많을 텐데 좀 썰렁하지 않냐. 좀 잘 쪼개봐라. 이것도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합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빚. 그것도 언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예요. 12월 말에 있는 회사라고 보면 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은 유동부채 쪽에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빚은 비유동부채 쪽에 적어달래요. 얘는 이게 다죠. 내용이 없네. 간단하죠? 요건 좀 많고 주로 계정값은 이쪽에 많이 있는 거고 끝이야. 다음 마지막으로 자본 볼게요. 자본은 뭐예요? 진짜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자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순자산.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게 자본입니다. 그 자본 등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본 등식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다. 이게 자본 등식이에요. 당연하잖아. 1억 5천
빚을 5천 빼봐. 그럼 이게 1억이 내 거잖아. 자본, 순자산. 자본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에서 남한테 갚아야 할 부채 총액을 뺀 잔액, 즉 순자산을 말하고 등식은 이렇게 생겨 있다.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자본의 분류가 있어요. 자본의 분류는 여러분 급수에서는 개인 사업자를 다루니까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객관식이나 뭐 나중을 대비해서 개인 사업자는 자본의 구조가 딱 자본금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끝이야. 개인 사업자는 이게 내 돈이죠. 개인 사업자는 네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근데 법인 사업자는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주주도 있고 뭐 채권자도 있고 이 자본을 그냥 단순히 자본금만 할 게 아니라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법률적인 원천, 변동 원천과 법률적인 요구를 기준으로 변동 원천, 어디에서부터 돈이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했냐, 그 다음에 그 돈의 법률적인 요구에 따라서 누구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름을 5개로 쪼갭니다. 근데 이름이 좀 어렵네요. 첫 번째가 자본금, 두 번째가 자본잉여금, 세 번째가 자본 조정,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익 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쪼갭니다. 내 건 맞는데, 그래서 요 3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 여기서 말하는 자본거래라는 얘기는 주주와의 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여기 2개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거, 즉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거,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급수에서 지금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시기 일단 이름도 기분 나쁘게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 이렇게 돼 있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뼈대 있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중에 이런 이름들을 프로그램에서 바로 만난단 말이에요. 부채도 만나고 자본도 만나는데 이렇게 만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낯설지 않도록 이름을 일단 봐두시는 거고, 바로 윗급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인 사업자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법인만. 그래서 내용이 그렇다는 거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윗급수에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